자, 이어서 우리는 제12강입니다. 12강 페이지 104쪽 5번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입니다. 이제 거의 우리가 구조 재료 등이 거의 끝나갑니다. 좀 힘들었죠?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봐드릴게요. 그냥 1번에 건축자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복합자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복합자재 같은 거를 갖다가 좋은 걸 쓰기 위해서 거기 건축자재에 거기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냐?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거라 그 뜻입니다.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자재인데 아까 복합자재 얘기했죠? 이렇게 양쪽에는 철판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안에는 심재로 되어 있는 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등등등에 대해서는 거기 품질 관리서를 갖다가 허가권자 제출합니다. 좋은 걸 쓰라는 뜻이죠. 두 번째,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성능 시험을 의뢰해야 돼요. 전문기관한테.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누구한테 의뢰하게 되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5쪽 제일 위에 6번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한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술집하고 또 아파트하고 같이 들어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불 나면 큰일 나죠. 또 정비공장하고 병원하고 같이 들어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함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입니다. 그건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느냐? 일단 읽을게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택, 장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산후조리원. 여기까지 얘네들하고 이게 한 무리입니다. 얘네들하고 또 어느 무리하고 섞으면 안 되냐? 다른 무리.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정비 공장만 해당한대. 얘네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된다. 이쪽하고 이쪽이 섞이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박스.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로 된다. 공동택과 공장에 같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아파트하고 공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공동택 중에서 누구만? 기숙사만. 공동택 중에서 기숙사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장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 잘못 오인할 수도 있겠네요. 법조문은 그래요. 공동택 그러고 기숙사만 해당한다. 차라리 기숙사하고 공장 그러면 좋은데 공동택 그러고 오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공동택 중에서 기숙사하고 공장만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용도 제한. 이것도 역시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느냐? 일단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리시설 이놈하고 또는 노인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리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이놈들 한 무리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이렇게 같이 섞이면 안 되고 두 번째 단독택 공동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여기까지. 요놈들하고, 누가고? 제2종 근린생활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것도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쪽 무리하고 이쪽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번. 계단복도 거실 반자 설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계단하고 복도가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 얼마일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다음 반자 설치. 공장, 창고, 위험물, 즉 106조 위험입니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설치 등등등은 이놈들은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 자원수용 관리시설 이것도 다 뭐다? 거실입니다. 묘지 관리시설도 거실입니다. 근데 공장부터 묘지 관리시설까지가 다 거실인데 얘네들은 반자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얘네들은 거실에 해당하지만 반자 설치 안 해도 된다. 나머지가 반자를 설치하거라. 반자가 뭔데? 이렇게 여기 천정 같은 데 이렇게 막아놓는 거 있죠. 이거는 설치 안 해도 괜찮아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설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8번 거실의 채광등 햇빛도 비추고 환기도 되는 겁니다. 특별히 채광 환기가 뭐와 관련되죠? 창문이죠. 창문에 있어서 채광 및 환기가 중요하죠. 바람도 통하고 햇빛 비치는 거.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상을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배원 설비. 배원 설비란 뭐냐? 나쁜 연기 같은 걸 빨아내는 거죠. 빨아내는 설비인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배원 설비는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첫째, 6중 이상일 때. 6중 이상일 때는 용도를 따져요. 6중 이상일 때는 용도를 기역, 니은, 디귿, 용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다시 107쪽 위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용도, 층수도 안 따지고 그냥 배원 설비 하는 거예요. 위에 동그라미 2번은. 즉 6중 이상일 때 배원 설비 하는 거 있고 층수에 상관없이 배원 설비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동그라미 1번이 6층 이상인 건물인데 배원 설비하는 경우입니다. 쭉 나가죠. 특별히 거기 비읍의 의료시설이 6층 이상일 때 배원 설비합니다. 그런데 괄호열고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을 제외한다.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을 제외한다. 그럼 이 병원들은 안 하는가? 오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6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2층이라 하더라도 층수에 상관없이 배원 설비하는 걸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응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도 역시 6층 이상일 때 배원 설비하는데 괄호열고 노인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그럼 노인 요양시설은 배원 설비 안 하는 거? 아니다. 6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3층이라도 하더라도 배원 설비한다. 그 뜻입니다. 보실까요? 107쪽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07쪽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다음 해당하는 세 가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금방 했던 거죠. 니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금방 했던 거죠. 이런 것 등등은 또 산후조리원 이런 것 등등은 층수에 상관없이 배원 설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로수 3번 추락 방지시설 오피스텔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거는 앞에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어요. 맞바로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문이 있는데 창문 잘못 열고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실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인 부분을 열고 닫는 창문이 있을 때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전시설 설치하거라. 철망 같은 거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부터 높이 1.2m 이하의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때는 열고 닫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 설치한다. 1.2m 이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 야간시설 식별 표시. 이건 뭐냐면은 소방대원들이 그 건물에 침투를 해서 불을 끄려고 들어갔어요. 그걸 어렵게 해서 창문 깨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다른 그 방이에요.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불 났을 때 여기로 들어오시면 효과적으로 끕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하일 때 이상이 아닙니다. 11층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11층 이하인 층에 11층 이하입니다. 이럴 때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 주야간 시플라이슨 표시를 한다. 즉 밤에도 불이 반짝반짝해야 돼.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라고 11층 이하 할 때.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안 해도 괜찮다. 다음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설치 안 해도 괜찮다. 1번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아까 대피 공간 했었죠? 40조 사항 뭘까요? 페이지 98쪽. 페이지 98쪽에 아까 해드렸잖아요. 대피 공간. 두 집이 공동 쓸 때는 3제곱미터 이상, 한 집이 혼자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 몇 층 이상 아파트일 때? 4층 이상 아파트일 때 하는 거 있죠. 이럴 때. 이 대피 공간이 있으면 괜찮고, 또 두 번째,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비상용 승하를 설치했다. 비상용 승하를 설치해도 요거 필요 없다. 비상용 승하기는 몇 층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냐면 10층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방습 조치. 시험지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거는 물이 차면 안 된다는 거죠. 습기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거나 물이 차면 안 된다. 어디가? 거실, 욕실, 조리장 바닥, 이 부엌 같은데 그걸 방습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대상이냐? 방습 조치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세 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 다만 바닥이 목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 제일 좀 근린 생활좀 목욕탕의 욕실,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조리장, 빵 같은 거 만드는 곳. 세 번째, 2점 근린 생활점 일반 음식점, 큰 음식점 얘기합니다. 휴게 음식점, 제과점 조리장하고 숙박시설의 욕실 이런 거, 이런 등이 바로 뭐다 방습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험점 뭐가 나왔냐? 아파트 거실, 아파트 욕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파트는 여기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0번 경계벽 설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 각구가 가구한 공동택의 세대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계벽 설치. 여기가 301호다. 302호다. 이게 연립이다. 그러면은 여기 경계벽. 이게 튼튼하게 설치돼야지만이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안전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벽 설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벽 설치인데 대상이 쭉 나오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 바로 2번 층간바닥 설치 기준. 이건 뭐냐? 이건 층간소음 문제가 많죠. 층간소음 잘못하면 살인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바닥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령언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게끔. 다만 가려고 화장실 바닥은 어쩔 수 없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의라고 나머지 층간 바닥은 규정에 따라서 잘 안 들리게 하라 그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대상이 뭐냐? 단독택 중에서 다가구택, 공동택,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에서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 4번, 5번 다중생활시설은 다 들어가네요. 즉 고시원은 다 들어가네요. 이 4번은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5번은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이죠. 다 대상인데 특별히 약간 2번입니다. 2번을 왜 알아야 되냐? 공동택이 대상인데 괄호열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법 배우는 겁니까? 현재 우리는 건축법 배우는 겁니다. 근데 괄호열고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즉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 공동택을 많이 짓는 거,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층간바닥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서 층간바닥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기준에서 층간바닥, 그러니까 연립택 10세대 짓는다 하면 이 법이에요. 건축법. 근데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면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냐, 거기가. 주택건설 기준에 가는 건 어디냐 찾아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층간바닥 설치, 보통 아파트 층간바닥 설치입니다. 몇 쪽이 나오냐? 236쪽. 236쪽도 관련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뭐 236쪽도 관련됩니다. 자, 236쪽 봅시다. 236쪽 16번 바닥 충격음 성능 바닥 충격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 기준 중 공동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급을 갖다가 인정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닥 충격음을 갖다가 성능급 인정기간 그걸 정해가지고 이 성능을 차단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좋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그보다는 좀 더 관련되는 게 뭐냐? 직접 관련되는 건 몇 페이지 나오냐면은 229쪽 제일 밑에 바닥 구조. 229쪽 밑에 4번입니다. 229쪽 밑에 4번 바닥 구조. 공동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 해놓고 화장실 바닥 지연다. 이거 거의 비슷하죠? 화장실 바닥 지연돼 있어요. 여기 이제 큰 아파트 이런 거 500세대, 300세대 이럴 때 이제 이거 기준하는 것이고 20세대, 10세대는 건축법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또는 남행구조는 150mm 이렇게 만들거라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건설 기준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 보니까 230쪽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고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108쪽 동그라미 2번 공동택 괄호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방법은 제외된다. 그건 왜냐?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지금 금방 봤죠? 거기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는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굴뚝 및 참여시설 설치. 특별히 2번 참여시설. 옆집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창문 같은 가리게 하는 겁니다. 이 참여시설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소유권 할 때 소유권 상리관계 있어요. 소유권 상리관계 해가지고 관습에 의한 거 해가지고 나오죠. 옆집에다 들여다보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게 설치하는 거. 요거 얘기합니다. 즉 몇 미터 이내 2분 보니까 민법 규정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참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2m 거기 오세요. 직선거리 2m 이내에 옆집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12번 건축 설비의 설치 원칙. 그냥 읽어보시면 됐고요. 읽어보시면 됐고 쭉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요즘 나오는 게 어렵게 나오는 게 뭐 나오냐면 14번. 4번. 109쪽 가로 4번. 요거 109쪽 가로 4번.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등의 설치. 요걸 어렵게 냈어요. 왜 어렵게 냈느냐? 그거 읽어볼까요? 건축물에는 방송 수신에 지장없도록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 방송 수신시설, 위성 방송 수신설비, 또 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 근데 다음에 해당할 때는 즉 공동택이나 5,000제곱미터 할 때는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뭘 설치해야 되냐? 그러니까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한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방송 공동 수신설비, 유선방송 수신시설, 공동시청 안테나, 위성방송 수신설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건축법 규정에 하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실 것은 공동택, 바닥면 작게 5천 이상일 때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뭐를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고요? 유선 방송 수신설이 아니라 방송 공동 수신설비라고 했어요.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한다. 유선 방송 수신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지에 그렇게 나와요. 별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선 방송 수신설하고 방송 공동 수신설비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험지에 나오면은 위성 방송 수신설비도 아니고 유선 방송 수신설도 아니고 뭐라고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냈어요. 헷갈리게. 좀 어려운 편이죠. 별것도 아닌 걸 내니까. 이어서 가로 5번. 배전시설 설치공간 확보. 이건 2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이건 설명드릴게요. 2문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전시설 설치공간. 거기 먼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500제곱미터 이상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배전시설 설치공간 확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건물 크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건물 크기. 연면적이니까 건물 크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림으로서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제 배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전기시설이죠. 배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냐? 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에다가 대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전시설을 설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전시설 설치 기준은 대지가 아니에요. 대지 크기가 아니라 연면적이 5천 이상이에요. 5천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거기 5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대지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크기 연면적 50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건물이 클 때 여기다가 배전시설 설치하는 것이 대지가 크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작년도 나왔고 2020년도 나왔고 그전에 나왔어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다가 대지 위에다가 설치한다. 대지 기준이 아닙니다. 면적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해풍 연분 피해 방지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가 제주도에다가 거기 제주도 바닷가에다가 무슨 건물을 진다. 그러면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근데 바람에 그 뭐가 껴있냐면 연물이 껴있어요. 바람에 바닷가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잘 부식돼 버려요. 그렇게 특별한 곳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거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풍이나 연분 등의 내구성 설계 기준, 해풍이나 연분 등의 내구성 허용 기준 등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마다 다르니까. 굳이 충청부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충청부터는 보다 거기 뭐 바닷가가 아니니까 제주도 같은데 이런데 해안가가 되겠죠. 이어서 110쪽 승강기 설치 기준 중요합니다. 승강기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승강기는 항상 나올 수 있다. 꼭 아셔야 되겠죠. 여기 승강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재작년 피난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다 잘 나옵니다. 자, 승용 승강기는 건축법상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되고, 다만 설치 제외 6층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바람잡게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동기 다닐 때는 설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것은 6층인 건축물입니다. 6층 이상인 건물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딱 6층짜리만 봐줍니다. 여기까지 승용 승강이고,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몇 미터 넘을 때 비상용 승강이냐? 31m 넘을 때 비상용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31m 넘을 때 비상용 승강인데 이때 설치됐으면 어떻게 되냐? 1번 31m 넘는 각층 바닥 면적 중 최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한 대 이상이고, 두 번째 최대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는 한 대에다가 1,500제곱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대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됩니다. 대수 계산은 나오지 않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32m 넘는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 2대 이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불이 났을 때 불을 잡기 위해서 함께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둬야 된다. 이건 중개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2대 이상 비상용 승강기 모아놓으면 안 되고 간격이 된다. 만약 피난용 승강기 고층 건축물일 때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고층 건물일 때는 이거 나왔습니다. 예, 재작년에 나왔죠. 고층 건축은 뭡니까?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일 때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위에 박스 111쪽 위에입니다. 어떻게 설치하는고? 1번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일 거. 승강장 바닥 면적이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기다리잖아요. 이게. 예. 엘리베이터 타려고. 승강장 바닥 면적. 그거는 6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한 대당. 그렇지 않으면 좁으면 사람들이 밀치니까. 그 다음에 거기 특별히 세 번째 예비전으로 작동하는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예비전으로 해가지고 항상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상시 알게 되죠. 네 번째, 승강기 출입구 부근에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화살표를 놓고 피난용 승강기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 도망가면 되겠죠.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승강장 바닥 면적은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상 승강기인데, 그런데 주택법상 승강기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방 강의니까 주택법상 승강기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승강기는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몇 쪽이냐니까 페이지 203쪽 주택법상 승강입니다. 주택건설 기준에서 봅시다. 페이지 230쪽 5번 승용승강기 주택법상 승강기는 6층 이상일 때 승용승강기 설치합니다. 6층 이상일 때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 설치하고 연면적 2천은 필요 없습니다. 연면적 2천 필요 없고 6인승 이상일 때 6층 이상일 때 6인승입니다. 다만 6층인 건물은 안 해도 된다. 아까 건축법에 있어서 6층인 건물 안 해도 되는 게 좋고 똑같습니다. 6층인 건축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개소상 시통에 나갈 때는 안 해도 귀찮습니다. 다음 화물용 승강기 이건 빼고 나중에 하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봅시다. 거기 승용 승강기에서 뒷문장입니다. 230쪽 정가운데 이 경우 10층 이상인 공동택은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를 한다. 즉 주택법상 비상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입니다. 일반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6인승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옵시다. 이어서 그래서 110쪽 보니까 아까 여기 건축법상 비상용 승강기는 31m 넘는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상은 10층 이상이죠. 그거 주의하시고. 이어서 111쪽 옆에 6번 진흥형 건축물의 인증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 나온다는데 나오기 유력합니다라고 나왔어요. 나와버렸습니다. 작년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진흥형 건축물은 시험지에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째, 누가 인증제도, 진흥형 건축물의 인증제도를 실시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진흥형 건축물 그 영어로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의 영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때 누가 인증기관을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쁘니까 인증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인증을 받는 자는 누구한테 인증 신청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한다. 인증기준의 고시, 그건 참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시는 읽어보시고 누가 고시하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 기준을 고시합니다. 넘어가고 특례 적용 112조 구입니다. 특례 적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위형 건축물을 지었으면은 어이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허가권자가 인센티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보너스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완화시켜줍니다. 올려줍니다. 뭐냐 조경 설치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 건축 높이 세 가지. 42조는 조경 설치 면적, 56조는 용적률, 60조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가로구역 높이입니다. 가로구역 높이. 이걸 올려주는데 용적률과 높이는 얼마까지 완화시키냐? 100분의 115입니다. 100분의 115. 그런데 주의하세요. 거기 오면은 조경 설치 면적은 완화시킬 때 100분의 115 그러지 않고 반대로 100분의 85 그래요. 100분의 85. 아니면 왜 100분의 85냐? 조경은 적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건축질상에서는 조경을 적게 할수록 완화시키는 거니까 오히려 적어서 좋으니까 100분의 85입니다. 그러나 용적률하고 높이는 올려줄수록 좋으니까 100분의 115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완화시킬 때 조경 100분의 85, 용적률 가로구역 높이는 100분의 115. 근데 주의하세요. 건폐율은 100분의 115 없어요. 건폐율 완화는 없다. 건폐율은 완화에 없습니다. 50조 용적률이나 가로구역 높이만 있지 건폐율은 완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긴 터널을 왔는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을 다 끝냈습니다. 어려운 걸 끝냈죠. 이어서 제5장 하겠습니다. 제5장. 지금까지 4장 했네요. 지금까지 4장 했고 이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기타 건축 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 또는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중개사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중개사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들어갑니다. 자, 거기 1번, 2번, 3번인데 4번은 읽어만 보면 되고 1번 대지가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2번 건축물이 방아지에 걸치는 경우, 3번 대지가 녹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4번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을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사 시험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고 우리는 가끔 나옵니다. 1번입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원칙.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문제 풀면 됩니다. 대지가 만약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긴 A지역이고 여긴 B지역이다. 이럴 때는 어느 지역에 맞춰서 건축물과 대지를 갖다가 적용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맞춰서. 이럴 때는 대지가 과반인 것, 대지가 반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반 넘었죠? B가 반 넘었죠. 그렇다면 A는 죽고 전체를 갖다가 누가 B에 맞춰서 건축물 대지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2번 방아주 걸칠 때 이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방아주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이쪽은 방아주구입니다. 방아주구. 이쪽은 일반적인 지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이렇게 방아주구 쪽에 넘어가면 이쪽은 방아주구 쪽이고 이쪽은 아닌 쪽인데 아닌데 이때 건축물이 방아주구 쪽에 넘으면 이 넘어간 부분을 갖다가 방아주구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방아주구 장악하는데 그런데 이 한 몸통이기 때문에 이쪽은 방아주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방아주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고 내려와서 여기도 다 어떡한다?
방화죽으로 장악합니다. 이렇게 밀고 내려와가지고 아닌 곳도 여기 또 이쪽도. 그래서 즉 방화죽 쪽에 건물이 들이밀기만 하면 많이 들이밀었던 조금 들이밀었던 여기 걸리면 이거 먹고 여기 왕창 다 맥혀버립니다. 누구한테? 방화죽한테. 그래서 이때는 대지가 모두 어떻게 한다? 방화죽한테 맥힙니다. 근데 대지는 방화죽 맥히지만 건축물은 안 먹, 죄송합니다. 건축물만 방화죽 맥힙니다. 건축물만 방화죽 먹고 대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대지는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화죽에 있어서 이쪽은 방화죽이고 여기는 아닌 것인데 건축물을 방화죽 쪽에 내지으면 내지은 것이 당연히 방화죽 먹을 뿐만 아니라 내짓지 않은 나머지 또 이쪽도 다 방화죽 먹는데 뭘 먹는다? 건축물을 갖다 먹어버립니다. 방화죽과. 그러나 대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방화죽의 앞에 문장인데 보시겠습니다. 방화죽 앞에 문장.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죽과 그 밖의 고액이 걸친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죽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을 정한다. 대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이 건축물만 정해야지 대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뒷부분 문장도 시험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뒷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죽에 속한 부분하고 그 밖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에 구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다만 요거 방화죽의 다만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은 방화죽이고 여기는 아닌 것이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화죽 쪽으로 건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방화죽을 먹어버리겠죠. 그리고 여기도 먹어야 먹으려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려고 하는데 먹다 보면 목에 탁 걸렸어요. 여기가 뭐가 걸렸느냐? 거기 뭐라 표현합니까? 방화벽. 거기 방화벽을 딱 쌓아놨기 때문에 방화벽이 갔다가 거기에 방화벽으로 구획돼 버리면은 이때 이 붉은 기운이 방화죽 기운이 2인부터는 못 내려옵니다. 고액입니다. 뭐 때문에? 방화벽 때문에. 시험지 나오기를 방화벽 중앙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나와서 방화벽 적는 거 나왔고 이럴 때 못 내려온다. 요겁니다. 오히려 이 예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녹지지역이죠. 대지가 녹지지역을 쳤다. 녹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녹지. 세 번째, 녹지입니다. 녹지지역. 녹지를 갖다가 이 안에서 설명드린다면 쉬운 거니까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는데 이게 대지가 있는데 요 위에는 여기는 녹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A적이다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는 녹지역이고 여기는 A적이다. 그럼 원래 쫓아가려면 어디 쫓아갑니까? 원칙에 의하면 대지가 과반인 거 B를 쫓아가야 됐죠. 여기도 녹지를 쫓아가야 돼, A를 쫓아가야 돼. 원래는 A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왜? 원칙이 대지가 과반이니까. A를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A가 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 법의 얘기를 야, 녹지는 손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남겨주고 너만 잘해. 그래서 각자 정합니다. 여긴 녹지 적용하고 여긴 A 적용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가 일 때는 아무리 녹지가 작더라도 잡아먹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한다. 그런데 녹지한테도 좀 녹지가 이렇게 자기 우월성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지만 녹지도 조심해야 할 친구가 있다. 누구를 조심하냐? 방화죽을 조심해야 돼. 방화죽. 녹지도 방화죽을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이쪽에 여기가 방화죽가 이렇게 이쪽에 있었는데 녹지에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져버렸다. 이 녹지에서 방화죽 쪽으로 건물을 내줬다. 이렇게 내줬다. 그러면
이 방아주가 이걸 건물 타고 다 먹어버려. 이쪽 다 먹어버려. 건물 다 먹어버려. 그런 의미가 뒤에 나오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가 녹적과 그 밖에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한다. 각자 알아서 하면 돼. 거기 각자가 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녹지를 보여주지만 다만 옆에 녹지 안의 건축물이 어디로 넘어가면 방아주가 걸칠 때는 위, 이에 따른다. 방아주가 그 건물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별도로 사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융통성인 것이고 시험자는 1번, 2번, 3번 특별히 2번의 다만 건축물이 방아주에 속한 부분하고 그 밖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될 때는 그 밖의 구획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요게 어느 부분이죠? 예외니까 요게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14쪽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이란 무엇이냐? 대지 분할 제한이란 무엇이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분할 제한. 즉, 대지 분할 제한인 것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인 것은 대지를 자를 때, 대지를 쪼갤 때 너무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대지를 분할할 때 면적이 작게 하면 안 된다. 조잡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 114쪽에 1번 읽어보면 그냥 대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즉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때 이 대지를 쪼갤 때 너무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건물이 있는 대지는.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 쪼개야 되냐? 용도,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기준 보니까 외워야 됩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적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적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타적 60제곱미터 이상. 한 10여 년 전쯤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한 10년 전쯤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뜸합니다만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면적 기준 60, 150, 150, 260. 가장 큰 것이 녹지역이죠. 다음 두 번째, 기타 건축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 이거는 뭔 소리냐? 위에 면적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밑에 것도 맞춰야 된다. 즉 대지와의 도로관계, 건폐율, 이용률 이런 것도 같이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기준은 얼마 이상 쪼개 됩니까?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상 쪼개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쪼갰는데 이걸 쪼갰는데 분할했는데 이것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분할한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왜?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대지와 도로관 계 이렇게 대지하고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대지와 도로는 몇 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죠?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3m를 접했어요. 원래 대지가. 그럼 정상적으로 접하고 있었죠. 근데 쪼개는 바람에 이걸 쪼개면서 얘가 몇 미터 가져가 그랬냐? 얘가 2m를 가지고 갔어요. 2m를. 그러면 나머지 대지는 이제 몇 미터만 접하게 된 거예요? 1m만 접하게 됐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도로관계도 살펴봐라. 그 뜻이고 2번 건폐율, 3번 용률. 이건 뭔 소리냐?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이만큼 분할했다.
면적이 얼마 분할했느냐? 이게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분할했으면 주거지역이라 칩시다. 주거지역에서 200제곱미터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면적이 있어. 여기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00이 합격이죠.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면적을 쫓아내다 보니까 여기 이 건물에 대한 대지는, 이 건축물에 대한 대지는, 즉 건축물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대지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다 그러면 여기가 대지고 여기가 연면적이 올라가면 뭐가 되고 용적률이고 건축 면적이 올라가면 뭐가 되고 건폐율이 되는데 이 대지가 줄어드니까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대지가 면적이 이게 잘라내니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면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저절로 올라간 효과가 있죠. 즉 원래 이 건물은 가만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지를 잘라내니까 대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 버립니다. 대지가 작아지니까. 근데 너무 많이 이걸 잘라내가지고 원래 기준이 있어요. 법에 몇 프로다라고 정했는데 만약 법에 400%라고 돼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잘라내니까 갑자기 500%로 돼버렸다.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쪼개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살펴봐서 쪼개 된다. 결론. 면적 기준만 맞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살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로서 한번 예외.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또 분할할 수 있다. 어떻게?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건축협정은 100% 동의받으면 건축협정 맺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0% 동의 얻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은 즉 이 대지 분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해보자라고 협정 맺었으면 굳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협정은 전체 동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하면 그대로 이 규정 안 지키도 분할할 수 있다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안의 공지하고 우리가 13강 갈 텐데 대지안의 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하나는 건축선 또 하나는 인접대지 경계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안의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입니다. 즉 건축선 기준이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건축선이 그어졌다. 건축선 기준입니다. 그럴 때는 건물을 원래 어디까지 지으면 되죠? 여기까지 건축선 뒤에다 이렇게 지으면 되죠? 이렇게 지으면 되지만 그러나 여기 삶의 질을 위해서 뛴 다음에 이렇게 띄어서 지어라. 뛴 다음에 건물을 짓거라. 뛴 다음에 뛰는 걸 공지입니다. 공지. 여유를 갖기 위해서 띄워주라. 이게 공지입니다. 이것이 건축선에서 뛰는 거고 두 번째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갑지고 여기가 을지다. 이때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게 된다. 즉 원래는 여기다 자기 땅에 여기다 붙여서 줘도 되죠. 근데 삶의 질을 위해서 열을 위해서 뛴 다음에 이렇게 을이 여기다가 줘야 된다. 이렇게 뛰는 거. 즉 건축선에서 뛰는 거 있고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데 도대체 몇 미터까지 뛸 수 있는가? 제일 밑에 보니까 몇 미터까지 뛸 수 있습니까? 거기 6m 이하 범위에서 6m 이하 범위에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6m 이하까지 뛸 수가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 별표에서 자세하게 정해놨는데 그것이 115쪽, 116쪽 위인데 115쪽, 116쪽 위인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적 없지만 최소한도 예의상 공동택만 반호자 말이에요. 공동택. 그래서 바로 2번 건축선에서 뛰는 거 밑에 공동택 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얼마나 뛰느냐 보니까 건축선에서 뛰는 공동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선에서 뛴 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자세히 정해놨는데 어떻게 뛰느냐 하고 또 두 번째 뭐냐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이때 인접 대지 경계에서 얼마 뛰느냐 이 기준을 갖다가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건축선에서 뛰는 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준은 거기 보니까 115쪽 보니까 공동택입니다. 2m 이상 6m 이하 아파트 연립 2m 이상 5m 이하 다세대 1m 이상 4m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즉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2, 2, 1 그 다음에 6, 5, 4가 되겠습니다. 2, 2, 1 그 다음에 6, 5, 4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 연립은 2m 이상 5m 이하 다세대는 1m 이상 4m 이하 이렇게 됩니다. 2, 2, 1, 6, 5, 4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즉 몇 쪽입니까? 116쪽 제일 위에. 공동택. 보니까 공동택. 사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 제외하고 요건 빼놓고 얘기하자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2m 이상 6m 이하, 연립 1.5m 이상 5m 이하, 다세대 0.5m 이상 4m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2, 1.5, 0.5. 뒤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뭐라고요? 6, 5, 4죠. 그래서 이 인접대지 경계에서는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 연립은 1.5m 이상 5m 이하, 다세대는 0.5m 이상 4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말이죠. 똑같아요.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 여기도 2m 이상 6m 이하, 즉 아파트는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똑같이 뛰게 되네요. 2m 이상 6m 이하 똑같네요. 보니까 아파트는. 자, 시험지에 나오진 않지만 그 표가 복잡하죠. 이 중에서 이 정도 보험 들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공동택만 이만 띄워가지고 이 정도 보험 들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외우라기는 가성비가 없어요. 이거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3강에서는 페이지 116쪽 3번 맞벽 건축과 연결부터 이건 우리가 이제 13강에서 116쪽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